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국제질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다룰 강인할 이수석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2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제정치라든가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 북한 문제, 북핵 문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여러분 많이 이렇게 얘기 들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마느냐, 또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언론 기사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래 같은 민족, 같은 나라였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네 민족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또 다른 반대측 주장을 또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오랫동안 제국주의 통치를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피압방 민족으로서의 서름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과거 여러 차례 러시아로부터 기근이라든가 아사를 초래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대량 학살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 당연히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민족적 또 지리적 또 국가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간단하게 현재 역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 복잡다단한 그런 민족적 또 지리적 혈통적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그 현재 상태 현황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도를 키예프라는데 그 전에는 러시아 말로 키예프를 썼는데 최근은 카이우란 말을 쓰고 있죠. 그것은 러시아가 침략자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언어, 러시아가 밝히는 그런 지명을 사용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카이우라고 하고, 면적은 한국의 한 6배 정도 됩니다. 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요거 보면 그래,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그대로 우리 그 대한민국 영토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좀 작죠.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큰 나라고, 유럽에서 사실은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토를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이나 폴란드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영토를 갖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인구를 보면 한 4,400만 명,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한 4,300만 명,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통계 자료의 그 인용의 차이도 있고 시기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 인구는 한 4,300만에서 4,400만 명, 우리랑 큰 차이는 없죠. 통화는 그 흐리브나라는 저 잠깐만요. 그거 그 1인당 GDP는 한 3,800달러 정도, 한 4,000달러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 1970년대만 하더라도,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때 독립하기 전이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전에는 소련의 영토여서 따로 1인당 GDP라든가 경제 상황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1991년, 89년, 90년에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지표가 나타나는데, 사회주의권에서 자본주의화되면서 당연히 경제 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보다 처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라든가 1인당 GDP가 이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90년이라든가 2000년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1인당 GDP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었던 경제 성장,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룩한 나라이고, 우크라이나는 보통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진행되었던 그 과정을 그대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뭐 못 살다든가 뭐 안 좋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공산주의에서 이탈해서 새로운 자본 질서를 받아들일 때 그 경제 발전 형태를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은 우크라이나와 돈바스를 비교했는데, 돈바스라는 지역은 여러분 신문에서 가끔 보시다시피 친러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을 자치구라든가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4,300만 인구 중에서 러시아에는 한 17.3% 정도입니다. 근데 돈바스 지역은 한 30%가 넘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광업지대이고 그 공업지대라서 러시아 측에서는 돈바스 지역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첫 번째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친러 정권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반러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헌법도 개정하면서 헌법에다가 나토 가입을 추진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굉장히 민감하게 되죠. 믿었던 우크라이나마저도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이제 안보상의 위기, 안보상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러시아의 목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무너뜨리고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돈바스 지역이라도 점령해서 동쪽 지역의 친러 지역을 자치구로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황을 보면 러시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푸틴 대통령이 뜻한 바대로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적절한 시점에 휴전을 하고, 그리고 친러 성향의 대외 정책을 전개하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을 친러 지역으로 만들거나 혹은 자치구 독립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보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대를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면 위에는 벨로루스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떻게 보면 영화에 잘 나왔죠. 몰도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몰도바가 아래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있고 헝가리. 그래서 우크라이나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우크라이나는 철강석도 유명하고 해바라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미리 곡창지대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1970년대 나왔던 70년에 나왔던 해바라기란 영화가 일본에서 재상영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84년 정도인가요? 84년 정도에 개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해바라기란 영화는 소련 영화였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소련이 합작해서 소련 땅에서 제작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소피아 로렌이라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배우죠. 이탈리아의 병사하고 소피아 로렌이라는 여성이 사랑을 하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 군이 소련으로 동부전선으로 같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랑했던 이 남자 주인공이 소련으로 가서 그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그때는 우크라이나는 같은 소련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죠. 벨로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전부 다가 소비에트 연방, 소련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부전선을 가면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데도 남자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 여성이 그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결국 남자 주인공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였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해바라기가 잔뜩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평양에 걸쳐서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남편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다른 러시아 여인과 살고 있었답니다. 아기도 낳고. 그래서 중국 여자가 울면서 뒤로 이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남자가 약간의 기억이 돌아서 이탈리아로 다시 찾으러 갑니다. 소피아 로렌 여자 주인공 찾으러 갔더니 다시 시작하자라고 갔더니 이 여성도
이제 본 남편을 잃고 이탈리아에서 새 출발하게 됩니다. 아기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 두 남자가 헤어졌던 기차역에서 둘이 이제 각자 인생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남자는 소련 땅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전쟁의 아픔, 또 우크라이나의 비극,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 영화가 해바라기인데 최근에 상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 전쟁의 아픔, 우크라이나의 비애,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삼축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구해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보시면 이 당시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나토 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도를 보면 이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옛날부터 영토, 소비에트 이전부터 모스크바 공국 시절부터 자기네들 영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원래 그 몽골족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카이우, 키예프라고 하지만 카이우입니다. 이쪽 지역이 더 번창한 지역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변방의 작은 공국에 불과했었고, 근데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여기 살던 많은 사람들이 모스크바 쪽으로 이동도 했었고, 또 이쪽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 몽골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방이었던 모스크바 점점 강하게 되고, 그리고 카이우, 우크라이나 지역은 이 폴란드의 또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스트리아, 폴란드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통치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들은 모스크바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근데 모스크바는 나중에, 러시아는 나중에 18세기, 19세기에 와서 통치를 하면서 자신들이 같은 고향, 같은 민족이라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 자기들을 식민 통치한 나라가 러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1년도에 몇백 년 만에 우크라이나는 해방이 됩니다. 독립이 되죠.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여기 벨로루스, 리투아니아 또 우크라이나가 해방되듯이 해방된 거죠. 연방이 해체됐는데 제일 걱정된 것이 이 서쪽에 있는 나토, 유럽의 서방이 이끄는 이제 군사 기구입니다. 이 기구들이 점점점 동쪽으로 오고 왔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원래는 이제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었죠.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들 국가들은 소련과 같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형성했었어요. 더 좀 자세히 얘기하면 바르샤바 조약군이라 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동맹 군사 국가였어요. 그리고 서방은 나토라는 이름하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었고.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과 같이 군사동을 맺었던 국가들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점점점 동쪽으로 전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 주황색 이쪽은 2009년, 2017년, 2020년에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지도를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동쪽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만 있던 나토군이 점점 색깔이 옅어지더니 동쪽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심지어 소련의 영토였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발트 3국이라 합니다. 이들 국가마저도 나토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들 국가들이 자기들의 위성국가 혹은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2019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친러시아 정책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물가도 폭등하고 무역 수출 수입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영국, 유럽연합에 가입해서 다들 잘 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몇십 년간의 또 독재 정치,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독재 정치도 거치게 되고 뭐 경제는 러시아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국민들의 생활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친서방, 친유로파 이렇게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EU 가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자기들 앞마당에
우크라이나마저 여기 우리 지도 보시면 아시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바로 옆에 있잖아. 여기마저 서방, 미국, 영국, 프랑스 편이 된다면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균형을 잃게 되고 세력을 잃게 되고 국제 질서에서 영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가 많은 자원도 있고 식량도 있는 반면에 식량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바로 러시아 그리고 흑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에 러시아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많은 쌀과 원자재, 지하 자원을 획득한 다음에 소련으로 쳐들어갑니다. 러시아로 쳐들어갔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소련을 쳐들어갈 때도 역시 폴란드를 통해서 북쪽으로 간 한 축이 있고 또 두 번째 축은 핵심 축은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소련으로 쳐들어갔어요.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스탈린 소련 독재 체제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1930년대에 이쪽에 대기근이 오면서 소련 공산당 정권이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많은 식량을 강탈해 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들이 먹을 쌀도 강탈해 갔을 뿐만 아니라 종자, 쌀을 혹은 밀을 심을 수 있는 모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종자까지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몇백만이 아사하고 굶어 죽고 또 엘리트들은 스탈린 정부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나치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대환영을 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 만세! 만세했어요. 우리를 소련으로부터 모스크바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왔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나치 독일이 와서 역시 우크라이나 이 슬라브 민족들이 많다 그러고 집시들이 많고 우크라이나 민족 엘리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슬라브 민족들을 골라서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건 스탈린보다 더 많은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들은 이번에는 다시 몇 주 만에 반나치 독일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스탈린 공산주의 편에 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보면 나치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해서 학살만 하지 않고 잘 포용을 했더라면 이들 중에 한 200~300만 명을 징집해서 군대에 징집해서 모스크바로 쳐들어갔다면 2차 대전의 판도는 달랐을 텐데 히틀러는 대량 학살을 하면서 오히려 징집할 수 있는 자원도 병력도 사라지고 여기서 게릴라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또 타격도 받게 되는 우를 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리적 요충지이고 또 식량과 자원이 보고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절대로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밑에 우리 크림반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지 아까 말씀드린 돈바스 지역의 오른쪽 친러 반구 지역 크림반도.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1954년도에 당시 소련의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후르쇼프라고 이분이 뭔가 우크라이나에 선물을 주고 싶어서 크림반도를 54년도경에 우크라이나에 양보합니다. 할양을 합니다. 그때는 같은 소비에트 연방이었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를 뭐 우크라이나에 주나 뭐 러시아가 갖고 있나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 지자체 되기 전에 어떤 땅을 경기도와 서울의 접경 지역을 뭐 서울로 편입시키나 경기도에 편입시키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민선 지자체 선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네 고유한 지자체 영토가 각각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뺏기려 합니다. 경기도 예를 들어서 서울 접경 지역과 뭐 고양시에 어떤 땅이 있다, 동이 있다. 옛날에는 서로 양보하고 편입하고 막 그랬어요. 서울시도 지금은 이렇게 커졌지만 옛날에는 작은 지역만 서울시라고 했는데 점점점 경기도 땅을 점점 침범이라고 해서 경기도 땅을 이제 흡수해서 이렇게 큰 서울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같은 뭐 중앙정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주나 러시아에 주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돼 버렸어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한 15개 지역, 15개인가 그 정도 지역의 각각의 공화국들 나라들이 합친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 그것을 약칭해서 소련. 옛날 책을 보면 소련, 소비에트 연방의 약칭입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나니까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로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크림반도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다시피 요 밑에 있죠. 여기 있는데 흑해에 있어서 러시아 군함이 해양 함대가 바로 지중해 통해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함대가 러시아는 부동항이라서 얼지 않는 항구를 매우 원했어요. 여러분 이 북쪽에 러시아가 북쪽인데 북쪽은 다 항구가 얼어요. 북극해 바다가 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동쪽에는 시베리아에 있는 사할린 그쪽에 부동항을 얻으려고 그랬고, 근데 러시아는 유럽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에 넘어서 대서양으로 가려면 이 크림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러시아로서는 아주 통탄할 일이었죠.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하게 됩니다. 제가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병합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은 아닌데 러시아로서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크림반도의 인구의 상당수가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를 병합했었다 하더라도 서방이라든가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전면전을 할 의향은 없었어요. 그 내면에는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토를 침략하고 전면전을 한 것은 크림반도 침략과는 병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크림반도 병합 시에는 러시아가 진주를 하니까 크림반도 사람들 많이 환영했어요.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또 러시아 병합을 원했어요. 그래서 쉽게 된 거죠. 러시아에 병합됩니다. 쉽게. 크림반도 여러분, 크림반도 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나이팅게일 아시죠? 간호, 백의천사 나이팅게일. 1850년대 크림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의 남하를 영국이 막기 위해서 이 크림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이팅게일이 크림반도에 가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거기서 간호를 열심히 하고 병원 의료 체계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죽어나간 이유가 총으로 죽은 것도 있지만 세균, 병에 의해서 부상자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 진료라든가 치료 체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부상병들을 제대로 간호해야겠다는 신념 아래 나이팅게일이 열심히 해서 활동해서 나중에 우리 간호사 조직도 만들잖아요. 적십자도 만들고. 이 바로 유명한 나이팅게일이 활약했고 그때부터 적십자가 탄생할 수 있던 배경이 되는 전쟁이 바로 또 그 지역이 크림반도 크림 전쟁이었어요. 자,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는 왜 처음에 러시아의 침공이 대상이 되었을까? 러시아는 왜 쉽게 러시아를 침략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쉽게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 우리 민족이야, 우리 영토라고 들었는데 이 지역은 친러와 반러 지역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친러 지역은 이 동쪽 지역은 아까 제가 잠깐 요 돈바스크 지역도 이게 잠깐 살펴봤지만 러시아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러 정권이 수립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반러 정권은 친서방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언어를 쓰게 되고 종교도 가톨릭이 우세하고 우크라이나 종교 가톨릭이 우세합니다. 친러 지역에서는 러시아 종교, 러시아가 믿고 있는 러시아 종교를 많이 믿었죠. 이렇게 나라가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면서 분리되라기보다는 통합이 되지 않고 마음들이 흩어지면서 러시아는 쉽게 침략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한 나라가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통합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되었고 외적이 공격하면 막아야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북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한반도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되려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되고, 또 우리 내부의 국민들이 단합하고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런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벌써 이 내부에서 친러 반러 지역 이렇게 나눠지니까 러시아는 쉽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반러 지역은 친러 지역은 당연히 우리 편이고, 또 반러 지역에서도 상당수가 러시아를 지지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아마 푸틴 대통령이 처음부터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치 단결했다는 그런 보고나 첩보, 또 그런 예상을 했더라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 보고에 따른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략하면 국민들이 흩어지고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를 환영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와서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주변을 쫙 배치를 해서 공격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요새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보면서 과연 이때 우크라이나가 핵을 갖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고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핵 보유 국가가 됩니다.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을 한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유럽에서 두 번째 핵 보유 국가가 됩니다. 왜? 여기에다가 모스크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많은 핵무기를 갖다 놨어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여기다 다 갖다 놨어요. 왜? 바로 폴란드, 독일, 프랑스를 겨냥하기 위한 좋은 위치거든요. 배치해놨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다 우크라이나 땅에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있게 됩니다. 모스크바, 러시아는 우리가 갖다 놨으니까 돌려달라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핵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보면 소련 붕괴에 2,500개의 전술핵, 1,800개의 전략 핵탄두가 있습니다. 전술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작은 핵무기입니다. 전략핵은 큰 무기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상대할 때는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고, 군대와 군대, 한 연대 병력이나 군사 기지를 공격할 때는 전술핵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핵폭탄 투하한 이후에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2,500개의 전술핵, 1,800개의 전략 핵탄두, 몇백 개의 ICBM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이 몇 개 있느냐 마느냐 지금 굉장히 논란인데, 우크라이나는 몇백 개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핵 무기를 유지할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 아시죠? 86년에 발생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벨라루스 이쪽 지역이 더 방사능 노출이 심했고, 우크라이나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백 개의 핵무기가 있는데 핵무기를 어디 창고에 나와서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고도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랑 미국하고 영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핵 협상을 맺어요. 핵 협상을 맺어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여러 가지 쫙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뭐 여기까지 다 아실 필요 없고, 마지막 요새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오는 협정이에요. 부다페스트 협정 많이 나올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앞에 두 개, 세 개는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뭐 복잡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폐기했는데, 이 마지막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안전을 보장해 주기로 합니다.
이게 부다페스트 양각서예요. 여기 보면 미국,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4개국이 합의를 하면서 핵 폐기를 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원래는 미국과 영국이 개입해야 됩니다. 왜? 우크라이나의 주권이나 안보가 위험할 때는 보장해 주기로 했거든. 근데 개입 안 합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쳐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어요. 당연히 이 각서에 따른다면 보장을 해줘야 돼요. 안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군사 물자를 지원, 병력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나토 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러시아로부터 침략당할까 봐 계속 나토에 가입해야겠다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가가 없습니다. 동맹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이나 때로는 소련, 중국으로부터 공산주의 시절 때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력한 동맹국가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군사력과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과 우리는 군사 동맹국가입니다.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미국은 도와줍니다. 동맹이기 때문에. 그 서방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도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도와줍니다. 또 이들 나라가 다 합심해서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게 없었어요. 동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 조각이 됐어요. 힘이 없는, 군사력이 뒤따르지 않는 조약, 협정은 휴지 조각이 된다. 그리고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사상누각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평화, 협정에 따른 평화는 우리가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평화협정을 맺고 또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더라도 그에 따른 평화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과 또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크림반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드렸죠. 보면 크림반도가 여기 보면 러시아인이 58%가 살고 있어요. 거의 뭐 과반수 이상 되니까 당연히 병합 투표할 때는 러시아를 지지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54년도에 후르시초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편입시키고, 그래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2014년에 병합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그대로 갖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병합도 어려웠고 현재 올 2월에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똘똘 일치단결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 상당한 전과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도망가고 엘리트들이나 이 군사 지도자들이 흩어졌더라면 쉽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세계는 방관했어요. 일주일 안에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전부 다 총을 들고 러시아군을 향해서 저항하니까 전 세계가 감동을 받았어요. 군사 지원, 물자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국제 여론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 편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도 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전황은 러시아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 군사력은 또 이 러시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전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불리하다는 얘기,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금 풀려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 유럽에 일어났던 일이 왜 우리나라 국제질서나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할 거예요.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과거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유럽에 미친 영향을 잠깐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한반도 동쪽 땅에 일어난 전쟁이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부터 한 70년 전. 보시면 6.25 전쟁이 유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보면 유럽의 국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면서 미국의 군사력 개입 의지와 군사력에 대한 회의감이 발생합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쉽게 저렇게 무너지나? 그리고 서유럽, 우리가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군사력이 프랑스가 있는데, 이들이 소련이 만약에 당시 공산주의 종주국이자 최대 2대 강대국인 소련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또 미국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럽을 방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전쟁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유진영에서는 나토가 강화됩니다. 6.25 전쟁 후에 실질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면서 통합군사령부를 구성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나토 구성이라든가 나토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한국 쪽에서 6.25 전쟁을 사주하고 중국군하고 북한군이 내려오는 거 보고, 한반도에서 내려오는 거 보고, 어이구나 이거 겁난다, 큰일이다, 소련이 도발하면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군사 동맹을 본격적으로 강화시키고 서독을 재무장시키게 합니다. 서독은 전범 국가였어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전쟁을 저지른 나쁜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가 없고 유지를 할 수가 없었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서독이 재무장됩니다. 공산주의은 이런 자유주의의 재무장에 따라서 역시 강화됩니다. 왜 서독을 재무장시키느냐? 소련과의 전쟁 경험을 가진 유일한 군대가 독일이었던 거죠. 또 향후 소련과의 전쟁 발생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이 서독으로, 독일로 본 거죠. 동독하고 서독이 있습니다. 또 서독은 군대가 잘 정리되어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잠재력이 있었던 거죠. 또 서독이 지하자원이 독일은 공업지대입니다. 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독일차 들어봤죠? 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차도 굉장히 좋지만 이 독일 차가 굉장히 좋아요. 독일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이 아주 고품질이에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이 공업이 발달하고 자동차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수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독의 산업 발전을 공산주의 침략에, 소련의 침략에 막는데 크게 이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지형, 정치, 군사 지형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6.25 전쟁이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으로서는 냉전의 구조가 완성되고 공산주의 실추와 힘을 인식했고 자유주의를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국제 질서가 변하게 됩니다. 그제는 미국 단독의 질서였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형국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군사 강대국으로서 자기네 위상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군사 대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군사 대국입니다. 2위입니다. 미국이 물론 1위입니다. 2위와 10위까지 다 합쳐도 1위 미국을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세계 질서, 국제 질서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해서 군사력이 여전히 중요하게 됩니다. 군사력 과소평가. 그동안은 몇십 년간은 군사력이 과소평가됐어요. 국가를 지키는 데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군사력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우크라이나는 91년도에 독립이 됐을 때 상비군, 군대 숫자가 50만 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각종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 무기들을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군대 숫자를 점점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한 10만 명 내외였다고 합니다. 군대 무기도 더 이상 군비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무기를 개선하지 않았어요. 왜 전쟁이 날 것 같지 않았고, 그리고 경제 발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더 많은 걸 투여하려고 했고, 또 사회 체제가 군사력에 많은 걸 투자하기에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더 중요한데 무슨 군사력에 투자하느냐? 군사력에 투자하는 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질서다 라고 해서 군사력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50만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10만 명으로 축소되고 많은 군대 무기가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보장을 지킬 때는 동맹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동맹의 필요성은 몇천 년 전부터 인류 역사가 전쟁을 한 이래부터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현대 20세기 들어와서도 이 동맹관계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나라의 주권이 지켜지고 안전보장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핵무기가 개발되고 이제 동맹이 무용성, 동맹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한때 나왔었어요.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는 경제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와 경제전쟁을 통해서 동맹국가들끼리도 이제 서로 경제전쟁을 하고 서로 돈을 놓고 경제력을 놓고 갈등하고 싸우던 그런 싸우는 시대가 왔다. 적대 국가라 할지라도 이제 경제로 같이 협력해야 된다. 경제 우선주의가 만연되고, 심지어 트럼프 같은 대통령은 동맹이 필요 없다는 분이었잖아요.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경제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모든 걸 국제질서를 바라봤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동맹보다는 이제는 경제력이 더 우선해서 우리 싸워야 된다. 경제를 어떻게 하든 우수하게 건설해야 된다. 경제를 키워야 된다. 군사력보다. 또 동맹보다는 경제가 더 우선이다. 때로는 동맹의 어떤 요구나 동맹의 조건, 동맹의 어떤 제한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였어요. 경제 우선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무슨 전쟁이겠냐. 그러나 동맹이 아주 중요한 조약과 협정이 무력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과 종이로만, 협정으로만 하는 평화는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 잠깐 참고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까 제가 해바라기를 얘기했는데 해바라기가 72%됩니다.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많이 먹을 겁니다. 밀은 34%, 26%, 17%. 그래서 지금 빵값이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 바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면 빵값 오른 거 우리 감수해야 되지만, 우리 당장 학생 여러분, 빵 가서 우리 샌드위치 먹을 때 빵값이 많이 올랐어요. 국수값, 우동값도 올랐어요. 또. 이게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철강이라든가 지하자원값이 또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올라갑니다. 우리의 물가는 올라갑니다. 기름값도, 석유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북한을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북한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핵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했더니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하고, 핵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군사력은 여전히 중요하구나. 세 번째는 동맹이 중요하구나. 과거 몇 년 전에 북한은 중국과 약간 갈등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몇 년 전에 핵실험으로 인해서 갈등 관계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동맹의 필요성을 느껴서 중국,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러시아, 중국, 북한 삼각연대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에도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 한반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재,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북한은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인도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의외로 친미 국가로 불려진 국가들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군사력이 무섭기 때문에. 인도는 원래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는 러시아 제재 찬성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다 놀랬어요. 이스라엘 왜 안 할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 내전 때 알-아사드 정권에 항거하는 민중 폭동이 일어났는데 반정부 세력들이 이제 군대 조직하고 싸웠는데 러시아가 엄청난 군사 지원을 해줍니다. 이란도 지원해줬어요. 러시아. 시리아 정부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금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가인데 이란의 많은 군사 무기들이 지금 시리아에 가 있고 러시아의 공군력이 또 시리아에 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대러 저지에 찬성하면 러시아와 이란이 밀고 있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안보상의 불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바로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사회는 그 이전에 동맹국가였지만 혹은 친선 국가였지만 국익에 따라서 계속 서로 막 세력 판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 세계 최강의 군대와 최고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 문제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미국과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익에 따른 실용외교 이런 것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이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굳건한 동맹하에 국익을 생각하는 실용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